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가 청주와 세종 구간에서 전국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고교 회장 선거에 당선 무효를 판결했습니다. 낙선자가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하겠다며 회원 주소와 연락처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간단체들은 저희가 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세계적인 자동차 테슬라의 아시아 공장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CEO 한마디에 전국이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달리고 멈추는 자율주행 버스가 청주와 세종 구간에서 여객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시도를 넘나드는 BRT 간선 급행버스로는 전국 최초인데요. 3달간 무료 운영한 뒤 상용화할 예정인데 신청만 하면 누구나 타볼 수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오송역을 출발한 BRT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서자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가속 페달이나 제동 장치, 어느 것 하나 조작하지 않지만 버스가 스스로 규정 속도를 지키며 노선대로 주행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시내 구간. 정지, 주행 신호를 알아서 지키며 달리더니 정류장에 도착하자 자동으로 멈춰섭니다. 운전자의 역할은 출입문 개폐뿐입니다. 청주 오송역에서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여객 운송을 시작한 전국 최초의 BRT 전용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세종시가 함께 추진한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지구 조성 사업의 하나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 3 수준의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차량 주변 탐지와 사물 식별, 신호 인지 등 사람을 대신하는데 지난 석 달 동안 유인 시승과 안전 점검도 마쳤습니다. 탑재된 라이다랑 레이더, 영상 카메라에 쎄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신호등을 직접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CITS 연동을 통해서 신호 정보도 받으면은 레벨 4 이상의 수준으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BRT 버스는 앞으로 석 달 정도 오송역에서 세종 버스터미널 구간 8개 정류장을 오가며 무료로 승객을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비상 상황과 승하차 보조를 위해 항상 운전자와 안전요원도 동승합니다. 이후 유료로 전환해 상용화할 예정인데 내년엔 대전 반석역, 내후년엔 청주공항, 2025년엔 공주역과 천안 아산역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주공항까지 확대가 예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는 오창을 포함한 각 지역이 이 본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료 운행 기간엔 충청북도 누리집이나 정류장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탈 수 있지만 탑승 직전에 해도 무방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학생이 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것도 이례적이지만 선거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법원은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7월 학생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A 후보가 절반 넘게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선거 규정입니다. 2번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선된 부회장은 선거에 앞서 1학년 후보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회장 후보를 비난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에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이 모든 게 선거 과정에서 경고 사유입니다. 그러나 지도교사는 후보들을 면담한 뒤 주의를 줬고 SNS 비방글은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해 실제 경고 조치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낙선자는 학교 선관위가 규정대로 경고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해진 선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선거 결과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교사라도 선거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두 경고에 그치거나 학교 폭력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18세 이상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만큼 선거 규정의 준수와 선거 절차의 진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재선거를 원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불공정한 선거의 시정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해당 학교와 교육감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15,000여 개 시민단체에 개인 연락처와 주소 등을 포함한 회원 명부를 요구하는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체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는데 시민단체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충청북도가 도내 504개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현황을 정비한다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여기엔 회원 명부까지 포함됐습니다. 명부 서식에는 회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이 말소된다는 문구도 들어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5,000여 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지원 대상 단체가 실제 운영 중인지 회원 수 100명 이상 등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들이 20년 동안 실태를 그냥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이제 방치되는 그걸 이제 좀 바로잡는다는 차원이고요. 정부가 시민단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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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저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의 부패를 막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회계공시 시스템 적용을 지시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 그리고 시민단체를 재갈물리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계를 옥죄려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에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원 명부 서식은 그저 형식일 뿐 실제 회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전수조사 전에도 충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11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회원 수 100명이 안 돼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제천 단양을 지역구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권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선거사범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관련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댐 건설로 인한 혜택은 여러 지역이 보고 있는데 피해는 댐 주변 지역이 떠안고 있다며 수자원 관리와 책임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연구원 등이 참가해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테슬라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몰려있는 충청북도도 유치에 나섰는데 지금 당장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부지가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을 테슬라 생산 공장 건설 후보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에서 6개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생산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과 비슷한 8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내후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테슬라의 이런 초대형 생산 공장을 10억을 뜻하는 기가에서 이름을 딴 기가팩토리라고 부르는데 산업단지 한 개를 통째로 쓸 만큼 규모가 크고 고용 인원도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테슬라 투자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전국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입니다. 충청북도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생산 공장이 충북을 중심으로 270여 개나 몰려 있어 완벽한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없지만 평택항과 불과 40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 공항과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천 음성과 보은 제천 등 4개 시군 5개 부지를 산업부에 제출했는데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은 이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된 부지를 저희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입주가 좀 가능합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실제 투자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투자 제한 부지를 올해 안에 테슬라에 전달할 예정이며 투자 결정은 내년 1분기 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국지성 폭우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것은 남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 그리고 생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기상이변과 전염병, 사회재난으로 고통받았던 올해를 4가지 키워드로 짚어보는 MBC 충북 연속기획.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채연 기자가 한 저지대 골목가게 사장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밥을 옮겨 담고 고기를 썹니다. 3년 전 코로나가 터진 직후 대출금 6천만 원으로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이제 끝나나 싶었습니다. 진짜 코로나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그러고 전염성이 이렇게 높은지도 몰랐고. 어떻게든 버티며 어렵게 자리를 잡아갈 때쯤 가게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어 한쪽 벽면에 테이프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폭우가 저지대를 강타하며 물바다로 변한 건 어느 날 새벽. 전화 사장님 가게 큰일 났다고 물에 잠겼다고 빨리 나와보라고. 나와보니까 한 발목까지 정도? 그 정도 물이 찬 거예요. 그래. 길어야 사흘 정도 장사를 쉬겠거니 했는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악몽이 일주일 새 2번 더 반복됐습니다. 시간당 42.7mm의 폭우는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벌써 허리까지 찼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는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만세 불러갖고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쪽 반대편으로 저도 피신을 했죠. 일기예보를 강박적으로 들여다보는 습관도 오래 생겼습니다. 재난은 순간이지만 복구는 너무 길었습니다. 2달 가까이 수입은 0원, 생업을 잃었습니다. 주어진 건 지자체 지원금 200만 원이 전부. 어쩔 수 없이 또 대출받아 망가진 집기를 다 바꿨습니다. 그죠, 많이 울었어요, 웃기는. 근데 이제 차에서 울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이제 심적으로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왜냐면 이게 돈이 없으니까 또. 이웃 가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뭐 고쳐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의 그게 아직도 여러 가지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사이 아예 버티지 못하고 떠난 또 다른 이웃 가게의 이야기도. 서울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에 갇혀 숨진 소식도 곧 내일이 됐습니다. 철거하는 걸 해서 가는 거를 보고 마음이 되게 아팠죠. 저분들도 웬만하면 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못 버티고 그냥 거기서 다 철거해서 가시는 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고 빈발하는 기후변화의 역습.
남이 아닌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2022년이 거듭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는 거를 이제 사람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 피해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총 4,148억 원이 들어가는 충주분원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도내 북부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사업비 비율이 25%에 불과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충북 지역 의과대학 정원 증원도 필요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충주 내 다른 공공의료기관과의 진료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위탁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당부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임시청사 이전을 마쳤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 청주시청 임시청사 맞은편 옛 KT 사옥으로 이전해 내일부터 의회 임시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청주시의회 청사는 내년 2월쯤 물리적인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네 보건지소를 공공건강증진 공간으로 전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청주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청주시는 옛 용암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진료 기능과 장비를 빼고 운동기구 등 건강증진 기능을 보강한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장비 30종이 설치되고 재활운동과 작업치료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제천 도심에 시범 적용됩니다. 제천시는 오는 29일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에게 신호를 열어주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의림대로와 청전대로 등 도심 주요 도로에 시범 운영합니다. 제천 지역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이번 시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 2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동군이 겨울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심야 시간 가로등을 부분 소등합니다. 영동군은 다음 달 우선 영동읍을 대상으로 전체 가로등 1,400여 개 가운데 35% 정도인 500여 개를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